중국의 국가적 이익 중에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통일 문제라는 겁니다. 일본 내 전쟁 공포를 조장해서 여론 분열 유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나 자민당 그 어떤 정치인도 중국이 이렇게 대응하지 몰랐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일본의 여론을 꾸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성공적이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나,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살라미식 대응이 될 것 같고, 일단 일본 본토를 공격한다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중국이 우세한 건 맞지만 일본 역시 이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다. 일본이 이제 해상자위대를 수십 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형편없이 당할 것은 아니고 중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긴 할 겁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전쟁, 방산 이슈 살펴볼 텐데, 일단 먼저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경제 제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군사적 긴장감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 여쭤볼 텐데, 다카이치 총리가 일단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이 사태가 촉발이 됐죠. 이후 중국군이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밝힌 상황인데, 중국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을 향해서 경고를 쏟아낸, 어떻게 보면 군사적 도발? 이런 거를 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 물론 저보다 이제 전문가이신 뭐 이철 박사님이라든가 여러분들 말씀하겠지만, 핵심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 중에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통일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돼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런 해석을 좀 돌려서 말하는 식으로 이제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도 있다, 요걸 이용을 하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대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상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 북한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PT 사진에 보면 왼쪽에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라이싱더 대만 총리랑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총리가 돼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원래 이 정도로 이제 대만과의 사이가 괜찮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계를 하고 있던 중국 정부가 이제 총리가 되자마자 이제 질의응답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장에 자신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오른쪽도 어떤 거냐면, 오른쪽 사진이 이제 일본과 중국 외교관들이 이제 서로 하는데, 이게 중국이 일본 외교관을 새벽 3시인가에 초치를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렇게 팔짱도 끼고 약간 인사하는 것처럼 이게 약간 사진의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수군이잖아요. 네, 약한 모습. 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또 SNS를 통한 말싸움입니다.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요거는 약간 중국 내부에서 랩 가사로 홍보를 하듯이 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SNS입니다. 최젠 주오카 중국 총영사, 요게 사진은 없는데 말이 진짜 엄청났는데,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다, 요것도 좀 심한데, 이거보다 더 후속으로 SNS 올린 것 중에 제멋대로 달려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 있다. 저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북한 전문가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북한도 이 정도로 말은 안 합니다. 아무리 화난 일이 있어도.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게 한 나라의 영사, 그것도 오사카 영사면 이제 그 나라 일본에 있는 외교관 중에, 중국 외교관 중에서 넘버 2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보자면, 제가 군사 전문가 중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만 통일 문제가 중국이 양보할 수 없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원래라면 이런 건 다 하면 안 돼요. 그냥 항의를 하고 이제 초치를 하고, 뭐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일본이랑 싸울 때 갈등은 한데 이 정도까지 세게 하면 우리한테 역효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심리전, 그래서 레드라인 침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실제로 일본을 길들이기 위한 전초전 입장에서 초장부터 약하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미친 개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게 사회적으로 또 규탄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전 세계 지금 국제 외교 정치에 좀 이런 강력한 레드라인을 하는 또 다른 국가가 하나 있죠. 미국 트럼프 정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허들, 그다음에 이 국제 정치의 외교라든지 교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폭 낮춘 것을 활용해가지고 중국이 아예 세게 나가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화난갑다,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만 생각하지 지금 중국이 규탄할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좀 노렸으나 약간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게 바로 영향력 공작,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일본 내 전쟁 공포를 조장해서 여론 분열 유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나 자민당 그 어떤 정치인도 중국이 이렇게 대응하지 몰랐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중대만을 도와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겠다 이 수준을 말도 안 되고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그 항의는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한일령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문화적 경제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중국이 일본에다 경제적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여론 분열을 유도하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PT에는 안 썼지만 이제 제 관심 분야이기도 해가지고 약간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이제 원피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네. 예, 원피스 만화 주제가 부른 분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끌어내려져가지고 맞아. 있고 좀 일본 가수 중에 하마사키 아유미라고 좀 90년대생 분들한테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중국 공연을 왔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중국에서 관중 입장을 제한시켜가지고 거대한 경기장에 혼자서 노래 부르고 콘서트하고 이걸 중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한령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인데 결국에는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일본의 여론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성공적이진 않아요.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여러 언론사들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리고 이번 정책에 대해서 찬반 여론을 했을 때 여전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지지율은 높고 그 다음에 일본 내의 여론조사 이 발언이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나도 약 55% 내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중국의 강력한 공격이 먹히지는 않고 있다. 근데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가령 이제 반도체 생산이라든가 일본 중요 부품에 대해서 공급망을 끊어버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거니까 이 2차 충격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비를 해야 된다. 하지만 1차는 생각보다 잘 막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해외에 보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한테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 자신들한테 쓰는 내부 선전용이다. 사실은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자신들이 피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강력한 강경 발언을 하는 거는 이 막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이득은 이제 시진핑에 대한 그 지지랑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시선을 돌려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잘 말씀하시지만 공산당 1당 독재인 건 맞는데 1인 독재는 아닙니다. 시진핑과 그 시진핑의 지배층 그 공산당들에게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중국 인민들이 자신들의 일이나 행동에 지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요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중국과 일본 둘 다 정치적으로는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갈등으로 해서 교류가 단절되고 경제적인 손해가 났을 때는 정말 사실은 한한령의 그 몇 배에 달하는 그 경제적 파급력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 중국 민간 업체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 주요 도시를 표적 삼아서 이 타격하는 그런 영상이더라고요. 이 가운데 일본 전투기가 대만 공역에서 중국 드론을 또 격추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미사일 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두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나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살라미식 대응이 될 것 같고 일단 일본 본토를 공격한다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 사진은 이제 링콩 텐싱 뭐 한자로 약간 이제 서유기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만든 우주 스타트업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해석을 검색을 해보니까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을 이름으로 한 우주 비행선이라든가 로켓을 만드는 우주 스타트업이라 해요. 이 스타트업이 갑자기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공개하고 그 CG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쓴 거는 지금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는 자기들이 만든 미사일 홍보고 요러다가 미국 항공모함도 공격하고 일본 본토를 타격하는 이 장면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CG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싶은 스타트업이 뭐 허풍적인 CG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링콩 텐시는 기본적으로 이미 민간 기업인데도 작년에 이제 극초음속 엔진 같은 거 테스트를 성공을 했고 2027년에는 우주 비행선을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국방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주 개발 이런 거에 중점을 두다가 최근 시류 분위기를 보니까 자신들이 만든 로켓을 지상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만든 게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YKJ-1000이라는 미사일이에요. 이 미사일은 형상으로는 이제 북한이 최근 공개한 화성 11형 마하 극초음속 활강체랑 비슷하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비슷한 것을 만들고 있고 이제 차세대 현무로서 그 다음에 미국도 여기에 대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서 요 미사일 자체가 엄청 신개념이나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발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신기능들이 가지고 있어서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요격을 회피할 수 있고 적이 공격할 수 있으면 이게 피해가고 우회기동을 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대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자기들끼리 통신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공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미국제 대비 성능은
비슷한데 미국제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걸 위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의 제조업 기술력이 확실히 무서운 게 이제 중국이 제조업 기술력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10분의 1로 가격을 어떻게 줄였냐? 이 약사일은 한 발에 4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산 대비 거의 4천만 달러 대비 10분의 1이라고 하고 근거가 나름대로 있어요. 자동차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것들이 모터를 돌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거기 나온 반도체라든가 서버들이 워낙 요즘 성능이 좋아서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그대로 쓰일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고 반도체를 사용했는데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작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신뢰성이 지금 확보가 됐고 플러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당연히 빠르니까 열이 많이 받을 것이고 열을 어떻게 견디는지가 최고 난이도가 높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이 회사가 기술을 하나 개발한 게 시멘트가 열을 견디는 시멘트를 발견했다 합니다. 우리나라라든가 사실 서구권은 소재, 티타늄 소재라든가 탄소복합, 세라믹 등을 사용해가지고 금속으로 이런 열을 견디는 걸 했는데 얘들은 분말을 정제한 시멘트 형태로 극초음속의 열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나게 싼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자신들이 국가의 방위에 기획을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죠. 이게 스타트업이 어느 스타트업이든 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차를 만들었는데 엔진이 없는데 데모를 보여야 되니까 내리막길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알아서 굴러가도록 하고 사기친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이 창립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국의 로켓 과학 기술자로 한 30년 동안 근무했고 실증된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대단히 좀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다른 이슈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 격추를 일본이 했다.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요나구니 인근 그러니까 대만과 여기 오키나와 사이 섬 제도 쪽에서 중국군 정찰 드론을 요격했다는 발표가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요격이 영어로 인터셉터인데 드론을 파괴를 했다고 잘못 오해되는 게 있어요. 근데 파괴는 아니고 확인해보니까 이 요격이라는 거는 적 항공기가 나왔을 때 우리 편 항공기가 근처에 접근해서 얘가 허튼 짓을 못하게 막는 게 요격인 거예요. 만약에 공격을 하려면 그때 바로 공격을 해서 파괴를 시키고 뭔가 이제 아직 뭐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쫓아가서 얘가 뭐 하는지 감시를 하는데 중국군이 기존보다 훨씬 더 심하게 영공 침범을 하고 요괴들이 대만과 오키나와 제도 사이 바닷속에 자꾸 침투를 한다는 게 이 요격 내용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격추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게 계속 침투가 잦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정찰용 드론만 나오는데 혹시 무장형 드론이 이런 게 작전을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격추를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일본과 대만 딱 중간 사이 바닷속만 집중적으로 침투를 한다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그 고이즈미 신지로 얼마 전에 방위성 장관이 됐는데 일본과 대만 사이에 그 제도라 있어요. 오가사하라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섬에다가 추쌤이라고 하는 이게 일본판 천공2 미사일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선언하고 그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중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중국의 항공모함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자기들 섬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그 직접적으로 파괴라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갈등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좀 위험하죠. 그리고 요게 아까 말한 그 요격 지도인데 여기 위에 동그라미로 된 게 일본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섬이고 이 옆에 대만입니다. 요 사이를 자꾸 공격하려니까 이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만이 협력을 해서 이 공역 그러니까 지금 빨간 줄로 된 공역 있잖아요. 요게 대해서 적기를 공격할 수 있게 공동 방공망을 구축하는 거 아닌가 일본과 대만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일본판 천공인 추쌤 거기다가 대만 쪽에서는 패트리어트 PAC라고 하는 패트리어트 우리나라도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대공미사일을 사용해서 그거를 겹치고 확장을 하면 요 지금 빨간 줄로 된 무인기 드론으로 지나가는 길을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요게 대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중국의 대응이 대만과 일본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항모 스텔스기 탄도미사일에서 우세하고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중심으로 방공, 잠수함 전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중국이 우세한 건 맞지만 일본 역시 이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지금은 막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단독으로 이 중국을 상대한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의 싸움 측면에서 중국의 창을 보면 여기 중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푸젠 세 번째 항공모함이고 이제 네 번째 항공모함도 나오는데 이게 핵 항공모는 아니고 이제 재래식 항공모함으로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폰으로 치면 아이폰 대신 샤오미 폰을 만드는 중국처럼 그 획득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대량 생산이라든가 대규모 배치가 가능한 대형 항공모함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해요. 특히 저번에 지금 영상을 다뤘던 것처럼 전자기식 사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는 미국산 항공모함에 비해서 약간 작지만 타출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시간 대비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양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여기다가 스텔스기 J-20 200대 이상, 그 다음에 차세대 스텔스기 J-35, J-50 있고 수출용 스텔스기 J-35가 있습니다. 합해서 대략 250대에서 200대 정도의 그 스텔스기가 중국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일본을 공격할 수 있진 않아요. 하지만 대만 본토를 다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일본과 대만 사이 그 섬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전력이고, 이 6세대 전투기, 제가 올해 초에 다뤘던 J-36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6세대 전투기가 2030년대 이후 나올 경우엔 이거는 일본 본토까지 노릴 수 있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모 킬러 미사일, 이렇게 DF-21D, DF-26 이렇게 나오는, 제가 이제 그린 게 나오는데 약 1000km, 사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탄도탄의 경우에는 4자릿수, 뭐 1000발에서 2000발, 그 다음에 중장거리, 뭐 괌이라든가 대만을 넘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수백 발에 가깝게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격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요격을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사일이 떨어지면 이제 완전 일본과 대만은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까지는 우위이긴 합니다. 물론 일본이 이제 해상자위대를 수십 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형편없이 당할 것은 아니고 중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긴 할 겁니다. 일단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타이게이급 잠수함 같은 경우 우리 장보고3랑 크기는 비슷한데 정숙성은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조용하기로는 일본 잠수함이 세계 제일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50년 동안 러시아 해군을 상대해서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을 어떻게든 막아낼 것인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한 게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이므로 실력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중국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좀 관건이고,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5척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8척 이상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일본 본토를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스탠다드 SM3라고 하는 MD 체제에 들어가는 미사일도 지금 운용 중입니다. 여기다가 이지스 시스템 구축함 운용함이라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이지스함이 지금 건조 중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이지스함 13,000톤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거의 18,000톤 2만 톤에 가까운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게 나오면 정조대왕함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성능이 고성능인 이지스함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아직도 일본이 중국보다 우위인데, 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잠수함 보유 숫자라든가 아니면 이지스함 보유 숫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이 훨씬 많다. 약 3배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항공모함도 일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정규 항공모함 3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 중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의 카가라는 함선에서 F-35라는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착륙한 겁니다. 일본은 카가라든가 이런 헬기 항모를 개조해서 이 F-35B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일본산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없어가지고 미국 해병대가 대신 이렇게 착륙 훈련을 하는데, 몇 년 안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가진 F-35B를 운용해서 본격적인 항공모함 운용국이 될 거라고 해요. 요게 한 2027년 8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일본 항공모함의 숫자는 2척, 그리고 이제 중국은 3척에서 4척이니까 일단 수적으로도 2대1이지만 그 2대1 싸움이라 해서 무조건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야. 이게 전술의 문제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항공모함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더 발전되기 때문에 완전히 패배를 이제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중국 해군이 그냥 아주 손쉽게 이길 수는 없는 아주 어려운 상대인 건 맞다. 거기다가 일본의 약점도 지금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이제 보완되고 있다. 일본의 핵심적인 단점, 반격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함대에 해성2, 해성3 뭐 이런 그 잠대지 순항미사일, 그리고 현무2, 3라고 하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로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데, 일본은 지금까지 지금 현재 2025년 12월 10전까지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다만 미국이 대규모의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 그 다음에 JASSM 순항미사일 등 한국형 타우러스라든가 현무3에 해당되는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해가지고 일본한테 공급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한국의 약 절반 정도, 지금 여기에 토마호크 미사일 400발이라 하는데 이게 한국군이 가진 이제 순항미사일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본이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되긴 할 겁니다.